안녕하세요. 작은 전원주택에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길지도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오며 제일 무서운 것은 갑자기 들이닥친 불행도 절망도 아닌 추억인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이는 소중한 기억 말이에요. 갑자기 들이닥친 불행이나 악연은 단칼에 끊어낼 수 있지만 미지근한 온도에서 잠잠하게 유지된 인연은 설령 추억의 당사자가 인생에 해를 가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쉽게 끊어낼 수가 없거든요. 뜨겁게 끓어올라 사랑을 해도 타담한 모닥불처럼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부부라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정반대셨어요. 시아버지를 냉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나이가 드실수록 애착이 진해지셨는걸요. 이야기만 듣다 보면 사이 좋은 노부부라며 흐뭇해 하실지도 모르지만 아마 시어머니의 모습을 직접 보신다면 모두 혀를 내두르실 거예요. 시아버지를 향한 시어머니의 애정은 도를 지나치는 집착에 가까웠으니까요. 흔히들 말하는 의부증 같기도 했고요.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에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짧게 과거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시어머니께서는 지방에 내노라는 부잣집 외동딸이셨다고 해요. 시어머니의 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를 좋은 곳에 시집 보내기 위해 유명한 매파들을 불러들여 여기저기 선차리를 받아오셨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맞선을 본 남자들에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고 하네요. 맞선을 본 남자들은 대부분 시어머니와 같이 넉넉한 집안들이었기에 되도록 집안이 부족하더라도 예쁜 여성과 결혼을 하고 싶다면서요. 시어머니의 시대 때만 해도 돈 좀 있다는 집안에서는 여자들의 경제력이나 집안 같은 것을 따져보기보다는 외모가 뛰어난 여성을 선호했었잖아요. 그러나 집신도 제 짝이 있다는 말처럼 머지않아 시어머니에게도 운명 같은 상대가 나타났지요. 시어머니께서 집에 허드렛 일을 하러 온 시아버지를 보고 첫눈에 반한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줄기차게 시아버지에게 구애하셨고요. 사실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기에 결혼은 생각하지도 않으셨지만 집안에서 등이 떠밀리는 통에 시어머니와 결혼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가 노처녀가 될까 걱정하시던 시모의 아버지께서는 시아버지의 집안의 재산 절반을 넘겨주신다고 폭탄 같은 선언을 하셨거든요. 이쯤 되면 무엇이 아쉬워 부잣집 아가씨가 재산까지 내어주며 가난한 농부의 아들과 결혼하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시아버지께서는 쉰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인물이 훤칠하셨는걸요. 거짓말 조금 보태자면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배우만큼이요. 그래서 남편이 태어났을 때는 시아버지 집안에서 시어머니의 외도를 의심하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났고요. 시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은 남편의 생김새 때문이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집착적인 면모를 보이기는 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시어머니는 둘도 없는 은인이나 다름없었어요.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가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친정집까지 잘뜰하게 챙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실천하셨어요. 형편이 어려운 친정 부모님을 대신해 쌍둥이 동생의 학비를 마련해 주셨을 뿐 아니라 막내 여동생의 일본 유학비까지 두둑하게 붙여주셨지요. 이뿐만 아니더라도 신혼집과 생활비를 비롯해 시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기에 시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최대한 맞춰드리려고도 했는데요. 그러던 중 도를 지나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네 시아버지가 바람이 난 것 같구나. 아니라고 딱 잡아댔는데 속일 사람을 속여야지. 추궁하려고 해도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입만 열면 거짓말만 술술 불어대는데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된 이상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부터 잡아야 할 것 같으니 세아가 네가 네 바쁜 시애미 대신 수고 좀 해주련.
아버님 성품은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설마 바람을 피시겠어요? 정말 문제가 생기면 도와드리겠지만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저번처럼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섣부르게 나섰다가 아버님께 들켜서 괜히 두 분 사이만 나빠질 수도 있는 일이고요. 얘가 속 편한 소리 하기는 갈대가 흔들리고 싶지 않다고 한들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법이야. 우리 바깥 양반 인물에서 홀려서 엿가락처럼 들러붙는 여편네들이 한둘도 아니고 등산이라면 질색을 하던 양반이 주말마다 등산에 가는 꼴을 보니까 같이 등산 다니기로 한 여편네랑 바람이 난 것 같은데 물어보기만 하면 오리발을 내미니 직접 증거를 잡는 수밖에. 잘못돼도 뒷일은 내가 수습할 테니 너는 이번 주말에 시간 비워놓고 네 시애비 따라갈 채비나 하려무나. 시어머니께서는 성능 좋은 카메라 한 대를 저에게 내미셨어요. 대놓고 말해 시아버지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라는 말씀이셨지요. 지금까지는 시어머니에게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시키는 일이면 군말 없이 했지만 이번에는 차마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오해 때문에 멀쩡하신 시아버지를 한순간에 본처를 두고 바람난 파렴치한으로 만들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시어머니의 성격상 시아버지가 다른 여자에게 아주 조그만 호의만 베풀어도 길길이 화를 낼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번 일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어머니 부탁이라고 한들 어떻게 며느리인 제가 시아버지 뒤를 밟겠어요. 다른 부탁이라면 제가 다 들어드릴 테니까 이번만큼은 어머니께서 너그럽게 넘어가 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시애비 무서워하는 네 심정만 중요하고 시애비 때문에 속 끓어 숨 넘어가기 직전인 시애미 사정은 안중에도 없다 이거냐? 아유 어머님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면 어허 인제 보니 네가 앞에서는 착한 척 온갖 아양은 다 떨어놓고 뒤에서는 시애비랑 짜고 쳐서 그 양반 첩이라도 감춰놨나 보구나. 촌발 날리는 집구석 궁상 떠는 게 불쌍해서 온갖 고생하며 떼뱉기고 광내줬더니 네가 은혜 베푼 시애미 뒤통수를 이렇게 치는구나. 집안에 며느리를 들인 게 아니라 바깥 양반 첩이나 감춰두는 몹쓸 것을 들인 거였어. 집안 꼴 한 번 아주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아유 어머니 노여 마시고 일단 제 말씀 한 번만 들어주세요. 말은 무슨 말 됐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불같이 화를 내시는 시어머니의 화를 풀어드리기 위해 가진 노력을 했지만 이미 오해로 똘똘 뭉친 시어머니의 화를 풀어드리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저희 둘이 나눴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도 없었기에 혼자서 끙끙 앓을 뿐이었지요.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한 후 시댁에 발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냉대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 하려고 노력했네요. 주말마다 시댁에 방문하여 요리를 하거나 기념일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면서요. 시어머니와 서먹서먹해질 때면 눈치 빠른 시아버지께서 대신 나서서 시어머니의 기분을 풀어드렸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어떻게든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려는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 초반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의 말만 믿고 시아버지를 의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모두 바람이 아닌 시어머니의 착각인 것이 밝혀졌지만요. 눈치도 빠르고 인자한 시아버지였지만 참 야속하게도 다가오는 세월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실 수밖에 없으시더군요. 한 번 듣고 본 것은 절대 까먹지 않는 시아버지셨지만 어느 날부터 기억력이 깜깜해지셨는지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외출을 하셨다가도 핸드폰을 두고 갔다며 3번 이상 집과 차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부부가 주말에 찾아뵌 것을 까먹고
전화를 하는 일도 종종 일어났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시아버지 연세가 많다 보니 일어나는 일이라 넘겼어요. 그러던 중 시아버지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지요. 시아버지의 생신을 맞아 외식을 마치고 시댁에서 잠자리에 든 날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난 저는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 냉장고가 있는 거실에 나왔는데요. 해도 뜨지 않은 꼭두 새벽에 시아버지께서는 약속이라도 있는 듯 양복을 쫙 빼입고 소파에 앉아 계시더군요. 의아한 마음에 시아버지에게 어디 갈 곳이 있으시냐 여쭤봤어요. 그런데 상상치도 못한 시아버지의 대답에 입을 다물 수 없었네요. 아유, 오늘 너희 부부 결혼식이지 않니? 하하, 다른 집 며느리들은 결혼 전날에는 긴장돼서 날밤을 새운다던데 우리 며느리는 긴장도 되지 않나 보다. 새 신부가 이렇게 늦잠을 자고 말이다. 네 시애미는 내가 깨워서 데리고 갈 테니 너는 어서 아범이랑 같이 꽃단장 하러 가려무나. 결혼식 날 꽃은 신부인데 제일 예쁘게 꾸미고 가야지 않겠니? 재야가 우리 아범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다. 시아버지께서는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5년 전 결혼식을 하기 전날 밤처럼 말이에요. 온몸에 소름이 끼치다 못해 목덜미가 서늘해져 왔어요. 아버님, 저희 5년 전에 결혼식 올렸잖아요. 그날도 아버님께서 오늘처럼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뭐? 너희 부부가 벌써 결혼식을 올렸다고? 아무리 연세가 들어서 깜빡깜빡 한다고 한들 아들 부부가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건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잖아요. 당장 시어머니와 남편을 깨워 시아버지의 상태를 알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곧장 병원을 예약해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갔지요.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면 좋았겠지만 그날 저는 중요한 약속이 있었고 시어머니께서도 예약 손님이 있으셨기에 시아버지를 그저 남편에게 맡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검사 결과 시아버지께서는 치매가 진행되는 것이 맞았어요. 예상하긴 했지만 병원에서 직접 치매 환자라고 확진을 받고 나니 마음이 착잡하기 그지 없었네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은인이라면 시아버지께서는 든든한 버팀목이셨는걸요. 그렇지만 힘든 것을 티내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한들 시어머니와 남편에 비할 것은 못 되니까요. 다 늙어서 자식한테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침이나 되고 미리 알아놓은 요양병원이 있으니 날 그곳에 데려다 주려무나. 치매가 치료할 수 있는 병도 아니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너희한테 추한 꼴 보이고 싶지 않으니 내 말대로 해주렴. 정신줄 하나도 못 잡는 양반이 지금 어딜 가겠다는 건지 정신머리는 까마득해도 멀쩡한 꼴로 요양병원 할매들만 닥치는 대로 꼬셔댈 텐데 그 꼴을 어떻게 보라고. 괜히 그 얼굴로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집안 식구들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초강지처 옆에 붙어있기나 해요. 당신 병간호는 내가 해줄 테니. 집안에서 시어머니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시아버지는 요양병원이 아닌 이전처럼 시댁에서 지내게 되었죠. 시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은 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시며 시아버지의 병간호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더군요. 비록 시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티 없이 막다는 말은 못하지만 시아버지를 향한 시어머니의 마음만큼은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진심이셨지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밤잠도 줄이며 취득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거든요. 자정이 다 되는 시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 걱정되던 참이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자 남편의 휴대폰에서는 다급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여보,
어머니 쓰러지셨어. 수술 들어가야 해서 긴 말 못하니까 짐 챙겨서 당장 병원으로 와줘. 전화가 끊기기 무섭게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수술실 앞에 앉아있는 남편의 표정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어머니를 발견한 것은 치매 걸린 시아버지였다고 하는데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시아버지께서는 119에 전화를 건 것은 정말 천운이었어요. 의사가 말하길 조금만 더 늦었다면 명의가 온다고 한들 시어머니의 목숨은 보장하지 못할 거라고 했거든요. 내가 진작에 어머니한테 더 신경 써야 했었는데 퇴근하고 어머니 모시고 가려고 가게에 들렀는데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카운터며 진열된 옷들이며 엉망이 돼 있더라고. 가게가 장사 잘 된다는 말을 듣고 아예 어머니 주위 사람들 중 하나가 작정하고 어머니를 노린 모양이야. 야비한 놈들. 아무리 돈이 탐난다고 해도 그렇지 아예 어떻게 어머니 사시는 집까지 알아내서 사람 목숨까지 해칠 생각을 하는지. 두고 봐. 어머니 해치려고 한 놈들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을 테니까. 남편은 패기 넘치게 말하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끝내 범인은 잡지 못했습니다. 옷가게에는 CCTV가 없을 뿐더러 시댁 골목길에 설치된 CCTV는 망가져서 작동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치밀한 강도의 악랄함에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기 위해 아무런 증거가 남지 못하게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발벗고 나서서 강도를 잡을 수도 없었어요. 급하게 수술이 끝난 시어머니께서 의식을 되찾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나도 의사는 시어머니에게 식물인간 판정을 내렸지만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무려 27년 만에 의식을 되찾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라고 깨어나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하지만 기적이 저희 시어머니를 깨우는 일은 일어나지 않더군요. 병원을 찾을 때면 오늘은 깨어나실 거란 희망을 품다가도 아무 미동도 없는 모습을 볼 때면 처진 어깨를 한 채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희망과 실망을 여러 번 반복하는 사이 시아버지의 상태는 급격하게 나빠졌지요. 며느리인 저를 못 알아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친자식인 남편마저 알아보지 못해 탈출하기 일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마누라와 아들이 있는 자신을 납치해서 감금까지 했다면서요. 다른 치매 환자들처럼 화장실 실수를 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부부를 가족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저희의 얼굴을 볼 때면 도망다니기 일쑤였거든요. 인생에 다시 없을 은인으로 여겼던 시어머니를 잃고 기둥 같던 시아버지가 아프신 와중에도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저 자신이 미치도록 싫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정해야 했어요. 고심 끝에 남편에게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드리자고 말을 꺼냈지요. 그러나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반대했어요. 가족도 힘들어하는데 요양병원 직원들이 시아버지를 잘 보살펴줄 리가 없다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남편의 말에 반박할 수도 없었어요. 채널을 돌려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요양병원에서는 노인들에게 나쁜 짓을 일삼는다는 내용이 심심찮게 들려왔거든요. 남편은 시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보낼 바에는 자신이 더 고생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간병인 한 명을 고용하여 시아버지를 시댁에 모시고 들어갔지요. 친정에서는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모시게 된 것에 걱정하는 기색을 내비치셨지만 고생은 남편이 할 뿐 저의 일상은 이전과 똑같았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더 이상 시댁에는 시어머니가 없다는 사실뿐이었고요. 시아버지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제 남편이지만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3년 동안 한결같이 치매 노인을 모시는 건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매우 지치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병이 나을 거라는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배부른 소리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시아버지를 모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마운 마음보다는 서운한 마음이 더 커지더군요. 시아버지가 더 이상 화장실조차 가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남편은 아예 시댁에서 살다시피 하며 시아버지를 돌봐드렸는데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간병인은 한 가족같이 화목해 보였어요. 세 사람 사이에 저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기도 하고 아무 상관없는 남 같기도 했고요. 이때부터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가던 시어머니의 병문안 횟수를 늘린 것이 말이에요. 여전히 시어머니께서는 의식이 있지도 그렇다고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셨지만 힘들었던 일들을 시어머니에게 털어놓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지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에게도 못한 말들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상대는 시어머니밖에 없었는걸요. 그러나 3년 사이 야이다 못해 뼈마디가 드러난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모르는 사이 눈가에 눈물이 맺히곤 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친정집도 모자라 저희 친정 동생들까지 챙겨주셨는데 시아버지에게 집착이 심하시다는 이유로 멀리 기본적인 며느리의 도리만 할 뿐 가깝게 다가가지는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집착이 심한 것과 친정집에 베풀어준 은혜는 별개의 문제인데 말이에요. 시어머니 역시 남모를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죄송함과 후회가 밀려왔지요. 아주 만약에 신이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시어머니에게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데 쓰겠다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어요. 시어머니의 손등 위에 포개진 손을 빼려는 찰나 시어머니의 손등이 움찔하며 움직이더군요. 아주 미세하지만 확실하게요. 기적의 순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폭포처럼 쏟아지던 눈물이 수도꼭지를 잠근 것처럼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제일 먼저 담당 의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맞는 절차였지만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황급히 택시에 올라타 집에 가고 말았네요. 병원과 시댁까지는 무려 1시간 반이나 걸렸는데 말이에요. 누구에게 쫓기는 것도 아니지만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있는 힘껏 시댁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놀란 남편이 황급히 나오자 저는 턱 끝까지 차오른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병원에서 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손가락을 움직이셨어. 3년 동안 눈 한 번 깜빡이질 못했던 분이 손가락을 움직이셨다고. 내가 너무 놀라서 병원에 알리지도 못하고 당신한테 바로 왔어. 아무래도 어머니 조만간 깨어나실 것 같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깨어날 거면 3년 사이에 깨어나고도 남았지. 의사 말 못 들었어? 1년 지난 시점에 식물인간이 깨어나는 경우는 자기가 살아생전 본 적 없다고. 눈 떠서 감을 때까지 환자만 진료하는 의사도 못 본 기적을 당신이 무슨 수로 봐. 미안해 여보. 당신이 아버님 모시느라 고생한 걸 생각을 못했네. 난 그냥 어머님이 손가락이나마 혼자 움직이신 게 너무 기뻐서 내가 너무 들떴나 봐. 아니야. 내가 요즘 아버지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나 봐. 나도 미안해. 당신 상처 주려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나도 어머니 자식인데 어머니 깨어났으면 좋겠지. 근데 병이라는 게 손바닥 뒤집듯 다음날 돼서 씻은 듯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기적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찾아올 리도 없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시아버지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서운하긴 했네요. 다른 일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깨어날지도 모르는데 좋아하기는커녕 버럭 화부터 냈잖아요. 시어머니가 깨어나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간신히 싹을 틔운 희망을 단칼에 잘라버리기도 했고요. 울적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는데요. 병원에서는 부재중 통화가 10통화나 와 있었어요. 황급히 전화를 걸자 담당 의사는 드디어 시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았다고 하더군요.
통화가 연결된 것도 모르고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가슴에 끌어안았지요.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던 근심과 걱정은 의사의 한마디에 매듭이 풀려 사라졌습니다. 세상을 다 가졌다면 이런 기분일까 싶기도 했고요. 의사는 남편이 통화 연결이 안 된다며 먼저 병원으로 와달라고 했고, 저는 자다 일어난 꼴을 하고 택시를 잡았네요. 택시에서 내리자 뒤에는 남편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남편의 몰골 역시 저와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다 일어났는지 머리는 까치둥지라고 해도 믿을 만큼 엉망이었고, 옷은 잘 때나 입을 법한 후줄근한 차림이었지요. 그러나 아무 상관 없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가 3년 만에 의식을 찾았다는 것이니까요. 병실에 도착하자 시어머니의 시선은 저희를 향하고 있더군요.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주체가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부가 있는 쪽으로 힘겹게 손을 뻗어오셨고, 전 바로 달려가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지요. 그동안의 그리움과 죄송함이 본물 튀어나와 오열할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바싹 말라 갈라진 입술을 달싹이시더라고요. 마치 하실 말씀이 있는 사람처럼요. 어머니,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시어머니의 입가에 귀를 갖다 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잘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쥐어짜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미야, 네 남편이 무섭다. 저 악마 같은 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좋아요. 깨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저희 어머니 바로 집으로 모시고 가도 되죠? 병실에는 질릴 만큼 계셨으니 이제는 자식이 모셔야죠. 남편은 시어머니를 걱정스러운 말과 함께 메마른 어머니의 입가에 물에 적신 티슈를 물려주었지만, 남편의 말투에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전혀 묻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의 다음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표현이 더 옳았지요. 남편의 이상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의사는 아직 의식을 찾긴 했지만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라며 최소한 3개월은 입원하여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남편은 자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며 시어머니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아버님 돌봐드리는 것만으로도 벅차잖아. 당신이 어머니 집으로 모시고 싶으면 내가 모실게. 시댁은 아버님이랑 간병인 때문에 어머니 모시기에는 힘들기도 하고. 당신이 어머니를 왜 모셔? 남의 집 부모한테 뻗칠 정성이면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나 챙겨.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아버지든 어머니든 내가 다 모실 테니까 당신은 우리 부모님이라 아무 상관도 하지 말고 있어. 얌전히 집에 박혀있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갑작스러운 남편의 매서운 모습에 등골부터 시작해 온몸으로 소름이 끼치며 남편을 향한 의심은 확신이 섰지요. 남편에게 뒤가 캥기는 일이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그 후 저는 시어머니에게 남편 몰래 병원을 돌아다니며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안이 철저한 VIP 병동으로 옮기기까지 하며 작은 빈틈도 보여주지 않더군요. 꼬박 3일 동안 동태를 살핀 끝에 시어머니의 병실로 올라갈 수 있었지요.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며느리라고 소개한 후 병실 안으로 들어갔고요. 눈을 감고 있던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발견하자 눈물부터 뚝뚝 흘리시며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세아가 네가 이 시애미를 구하려고 이곳까지 찾아왔구나. 네가 와서 천만 다행이다. 어머니, 제가 없는 사이에 그이랑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그이는 지금 자리를 비웠으니 저한테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한다. 힘겹게 말씀을 이어가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손을 떨 수밖에 없었어요. 눈앞에서 천지가 개벽한다고 해도 이보다는 놀라지 않을 것 같았지요. 좋은 부모 만나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돈이 무섭긴 무섭더구나. 체면 떨던 네 시애비가 보험금 하나 타려고 치매에 놓인 흉내까지 내는 걸 보면 말이다. 어찌나 연기를 잘하던지. 마누라인 나는 물론이거니와 보험사 직원들까지 깜빡 속여 먹었어. 네? 그럼 아버님이 치매 걸린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치매 걸린 척 하시면서까지 돈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을 리 없잖아요. 쥐면 부서질까 놓으면 날아갈까 봐 품에서 끼고 돌던 첩이 임신까지 했는데 어디 내가 주는 생활비가 눈에 들어오기나 했겠니? 내가 이렇게 밖에서 딴짓거리 할까 봐 그동안 현금이 아니라 카드를 준 건데 하나를 알고 둘은 몰랐지. 네 시애비가 첩한테 정신 팔려서 가정까지 버릴 줄은 정말 몰랐어. 남편에게 창피를 당할까 봐 그동안 비밀을 지켜왔지만 사실 시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숱하게도 바람을 피우셨다더군요. 계속되는 여자 문제로 여리기만 하던 시어머니께서는 반강제적으로 성격이 변하고 말았고요. 시아버지에게만은 집착적이고 날카로운 성격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생활비를 현금이 아닌 카드로 드린 것 역시도 혹여나 있을 외도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고요. 치매 걸린 노인네 치고 핸드폰을 하도 잘 쓰길래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 한날은 자다 깨서 안방문을 열었는데 거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지 뭐냐. 그것도 아주 멀쩡하게 말이야. 그래서 자는 사이에 몰래 핸드폰을 들여다봤더니 첩이랑 어찌나 사이가 깊던지 아주 눈 뜨고 못 봐줄 정도였어. 그럼 일은 남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요? 저번에 어머니가 깨어나고 하신 말씀도 그렇고 남편 하는 행동도 그렇고 수상하게 생각했던 게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네 시애비가 아무리 낡고 긴다고 해도 어떻게 내일 모레면 70이 되는 노인네가 혼자서 보험이며 가족들끼리 속이면서까지 완벽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겠니? 네 시애비가 치매 환자인 척 연기하며 보험금 타먹은 것도 네가 이 모양 이 꼴로 병원 신세 진 것도 다 그놈 아들놈 때문에 생긴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말씀은 이 모든 게 다 남편이 계획한 일이라는 거네요. 그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짓을 했는지. 더군다나 어머님을 두고 임신한 첩까지 둔 아버님을 돕다니요. 그래봤자 그 애한테 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아준 애미 두고 첩둔 지 애비 돕는 이유가 뭐겠니? 네 시애비 핸드폰 보고 다음날 가게 온 아들놈한테 물어보니 말하는 게 아주 가관이더구나. 재산 절반을 보육원 애들한테 기부한다고 하니 그게 고가워서 지 애비랑 짜고 치면서 일을 벌인 게 아니겠니? 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못된 신부는 지 애비를 똑 닮았는지. 결혼 전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시던 어머니께서는 누누이 자신의 재산 절반을 보육원에 기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남편은 온전히 자신이 차지할 줄 알았던 어머니의 재산이 생판 모르는 남한테 가는 꼴을 참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시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가로채고자 시아버지와 편을 먹은 거고요. 시아버지께서는 내연녀와 함께 새살림을 차릴 수 있게 도와주면 전 재산을 남편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약속을 한 모양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들어놓은 치매 환자 보험금까지도요. 집 앞에서 시어머니와 심한 말다툼을 하던 남편은 실수로 어머니를 도로 쪽으로 밀치며 사고를 냈는데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시아버지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로 덮기 위해 치매 노인인 척 연기하며 119를 부른 것이었어요.
동물들도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법인데, 그깟 돈이 뭐라고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까지 해치려고 들다니요. 남편의 악랄함에 치가 떨릴 정도였지요. 아가, 지금 믿을 건 너밖에 없다.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면 뭐하니? 돈 때문에 너구리 100마리를 잡아먹은 것 같은 지혜비한테 홀랑 넘어가 버린 못된 놈인걸. 네가 없었으면 그놈이 날 어떻게 했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 어머니, 저만 믿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이랑 아버님으로부터 어머님 구해드릴 거예요. 임신했다는 그 상간녀도 꼭 벌받게 할 거고요. 남편의 시커먼 속내를 안 이상 시어머니를 도와야만 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남편을 떨어뜨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휴대폰부터 꺼내들었지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화들짝 놀라며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지금 경찰에 신고해봤자 그놈이 손방망이 처벌받게 더 받겠니? 더군다나 CCTV도 없어서 증거도 없는데 그놈의 포악질은 내가 견디고 있을 테니 세아가 너는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하렴. 시어머니께서는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제대로 갚아줄 거라며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일러주신 대로 행동에 옮겼지요.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어머니께서는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뿐더러 남편의 감시가 삼엄한 까닭에 병원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거든요. 남편의 경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일본에 있는 여동생에게 간다는 핑계를 대며 여행용 가방을 끌고 집을 나왔네요. 항공권까지 끊으면서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숙박은 모텔을 이용했고요.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번 후 저는 곧장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어요. 자칫하면 시어머니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행각을 벌인 남편에게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참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시어머니의 친자식이라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속이 답답해졌어요. 고작 호적에 올라간 친자라는 이유로 처벌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다니요. 일이 이렇다 보니 변호사님께서는 불가능한 형사고소 대신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죄를 물어 효도소송을 진행하자고 제안을 하시더군요. 시아버지께서는 치매 환자인 척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보험 사기죄를 물 수 없었기에 보험 사기죄 대신 남편과 음모를 꾸며 시어머니의 목숨을 위협한 죄명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요. 혈연 관계인 남편에게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없었지만 부부 관계인 시아버지에게는 형사 고소를 걸 수가 있었거든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저는 시어머니가 일러주신 대로 당시 사고가 난 차량의 차주를 찾아갔어요. 사각지대로 CCTV가 없는 곳이었지만 블랙박스에 증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일러주셨으니까요. 참 다행히도 하늘이 도왔는지 차주분께서는 당시 사고 차량을 수리하여 그대로 끌고 계셨고 블랙박스 영상 또한 다 가지고 계신 덕에 3년 전 영상 또한 있었죠. 시어머니의 예상대로 차주분의 블랙박스 안에는 남편이 고의로 시어머니를 도로 쪽으로 밀어낸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요. 모든 준비를 끝낸 저는 남동생 2명에게 도움을 청해 시댁에 쳐들어갔어요. 친어머니에게도 몹쓸 짓을 한 남편인데 부인인 저라고 무사할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어? 자기 손으로 가족을 해칠 생각을 하다니. 변호사 선임해서 2사람 죗값 받게 할 준비는 끝났으니 내 뺄 생각 말고 죗값 받으면서 남은 인생 어머니한테 사죄하면서 살아. 뭐야? 며느리가 시애비를 고소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머, 아버님. 제가 찾아온 그 짧은 사이에 기억을 다 되찾은 거세요? 갑자기 찾아오길 잘했네요. 저는 치매가 치료 가능한 병인지 처음 알았네요. 역시 고소가 무섭긴 한가 봐요.
아버님께서 딱딱하게 굳은 돌머리를 깨고 나와서 펄쩍펄쩍 뛰시는 걸 보면 나랑 아버지 고소당하면 당신이라고 무사할 줄 알아? 나랑 결혼한 덕분에 호의호식한 주제에 남편 잘못 감춰주지는 못할 망정 시어머니 편을 들어? 당신 돈이라도 떨어질 줄 알고 이러나 본데 동아줄을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어. 이란다고 어머니가 당신한테 돈을 줄 것 같아? 어? 내가 옥에 가면 당신도 끝이야. 멀쩡히 제정신인 내가 왜 당신을 감옥에 보내. 때 되면 밥 나오고 때 되면 재워주는 감옥은 당신한테 사치지. 이번 재판 꼭 승소해서 우리 어머니가 당한 만큼 다 받아내게 할 테니까 당신은 개처럼 돈 벌 준비나 해. 아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면서 뭐가 어쩌고 저째? 길길이 날뛰던 남편은 급기야 주먹까지 휘둘렀는데요. 제 양옆에 서 있던 남동생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의 행동을 저지해 주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복싱을 배운 남동생들에게 남편은 제대로 된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바닥에 고꾸라졌죠. 학비도 없어서 빌빌거리던 놈들이 누구 덕분에 졸업까지 했는데 감히 이따위 파렴치한 짓을 해?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저희한테 돈 쓰신 건 사부인이신데 생색은 왜 매형이 내세요? 그리고 매형은 지금 화낼 처지가 아닌데요. 사부인이 당하신 걸 생각하면 지금 당장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주고 싶지만 사부인 아들이고 저희 누나 남편이니 이 정도로 참는 겁니다. 아, 이 새파랗게 어린 것들이 어디서 기어올라. 아버지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야 이놈아, 나보다 젊은 너도 못 당하는 놈들을 내가 무슨 소리를 당해내. 김이 넘치다 못해 펄펄 뛰는구만.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 둘 다 맥도 못 죽일 것 같으니 당장 경찰부터 불러라. 남동생들은 남편과 시아버지를 저지했어요. 그 사이 저는 휠체어에 타고 계신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시어머니의 상태를 살폈고요. 깨어난 직후보다 더 앙상해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시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을지 단박에 알 수 있었네요. 또박또박 말씀하시던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시는 것도 힘겨워 하셨는걸요. 일단 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을 나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자꾸만 눈으로 안방을 쳐다보시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시아버지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던 간병인과 눈이 마주쳤지요. 그 순간 저는 간병인이 시어머니가 말한 내연녀라는 사실을 직감했고 안방문을 발로 차 연 다음에 급하게 안방 화장실을 내빼는 간병인의 손목을 확 낚아챘습니다. 다 늙어서 유부남에 임신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에요? 집에 김치도 똑 떨어졌는데 우리 어머니 가슴에 비속 꽂은 죄로 김치랑 같이 담가드려야 정신을 차리겠어요? 눈에 힘을 주며 말하던 중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고는 뜨문뜨문 발음하셨죠. 아가 늙은 년이 아니라 젊은 년이다. 저희 딸이 어려서 철없는 짓을 했습니다. 애미인 제가 딸을 말려야 했는데 뱃속의 손주 때문에 잠시 눈이 돌았어요. 출산 비용으로 딱 1억만 주시면 애만 놓고 딸이랑 쥐두새도 모르게 사라지겠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란 저희 딸을 불쌍히 여겨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돈을 내놓아도 용서할까 말까 한 마당에 돈을 받으려고 하는 간병인을 보며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어요. 저도 어려운 형편에 자랐기 때문에 집안을 운운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간병인의 변명을 듣고 있자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세상 돈 없는 사람들이 다 그쪽처럼 유부남이랑 바람난 딸 편들지는 않죠. 잘못해놓고도 돈 요구하는 짓거리를 보니 아주 딸 교육을 어떻게 했을지 눈에 훤합니다. 그리고 철없는 딸이 죗값을 못 받으면 부모가 대신 받아야죠. 아유, 보고만 있지 말고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내가 바람 좀 피웠거니만 늙음하게 내 외모 쏙 닮은 아들 갖고 싶어 한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어? 당장 저승사자 손붙잡고 갈 수도 있는 나이에 저 스세미보다도 못한 얼굴만 보고서 하려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
숨 붙어 있을 때 한 번 사는 인생,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꽃밭에 굴러봐야 여한이 없지. 와, 콩가루는 몸에라도 좋지. 새파래지지도 않은 상간녀한테 눈 돌아가서 마누라 목숨까지 위험하게 만든 아버님은 콩가루가 아니라 똥가루라고요. 아이 뭐야? 이게 끝까지 시애비한테? 감정이 격해지면서 몸싸움도 덩달아 격해졌고 저는 결국 경찰을 부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저희가 모셔갔고요. 그 후 일정대로 남편과 시아버지는 법원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 사이 법원에 제출한 CCTV 영상과 문자 내역은 증거로 채택되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지요. 시어머니에게서 말이에요. 그리고 소송 결과 그 둘은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어요. 재판 결과에 불복한 두 부자가 다시 재판을 열기도 했지만 결과는 더 무거웠죠. 뒤늦게 치매인 척 사기행각을 벌인 시아버지께서는 추가적으로 보험사에서 고소를 당했고요.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여 저는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옷가게며 집도 정리하고 이사를 갔지만 남편과 시아버지는 귀신같이 찾아오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해외로 가자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동생이 사는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네요. 그곳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재활치료를 돕는 것에 전념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의지를 갖고 재활치료에 임해주셨기에 6개월 만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시어머니의 상태가 좋아지고 저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기 무섭게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남편과 시아버지를 만나러 가게 되었는데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과 시아버지는 거짓골이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약속이라도 한 듯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어요. 재판 받고 나서 회사에도 소문이 나서 잘리다시피 그만두고 지금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어. 혼자서 온갖 고생해보니 알겠더라. 당신이랑 어머니 그늘이 얼마나 컸는지.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원래 실수는 누구나 한 번씩 하는 법이잖아요. 앞으로는 어머니 옆에서 평생 효도하면서 살 테니 그만 용서해 주세요. 이거 어쩌니? 이젠 이혼 소송 걸려고 했는데 우리 결혼 생활이 퍽이나 유지가 되겠다. 이혼 안 하고 그냥 살 생각했으면 오산이야. 여보, 이혼이라니? 갑자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이놈아, 너는 네 마누라 데리고 저기 가서 싸워라. 저 임자, 그러지 말고 나도 그만 용서해주면 좋겠는데. 아유,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산다고. 지난 일은 그만 훌훌 털어버리고 아유, 우리 새로 새 출발합시다. 아이고, 두 부자가 쌩으로 쇼하는 꼴을 보니 기가 막혀서 아범 네가 나한테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앞에서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당신 이미 먼지 덩어리 같은 당신을 훌훌 털어버렸는데 뭔 새 출발을 하자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20년은 좋게 행복하게 살 거니까 그렇게 황천길을 가고 싶으면 당신이나 먼저 가구려. 아유 어머니, 남편은 바뀌어도 자식은 못 바뀌는 법이잖아요. 제가 자식 될 도리할 기회를 좀 주세요. 오냐? 이미 전 재산을 몽땅 보육원에 기부했지만 빈털터리인 애미라도 좋다면 내 말리지는 않으마. 어디 나도 애미 등에 칼 꽂은 놈 등골이나 한번 빨아보자. 그 많은 돈을 다 기부했다고요? 다음 달 카드값 낼 돈도 없는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네. 기부라는 말에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괴로워하더라고요. 시아버지의 반응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고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끼고 돌던 내연녀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 일정까지 잡고 잠적을 한 모양이었어요. 시아버지를 만나면서 양다리를 걸쳤던 것이었죠. 뱃속의 아이 또한 시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었고요. 힘이 남아돌 때는 헛짓거리 못해서 안달이 나더니
당신 조강지쳐 버린 죄로 똥 한번 제대로 밟았수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쫄딱 망하다 못해 먼지까지 탈탈 털렸지만 저에게는 아직 남은 일이 있었어요. 남의 집은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꿈꾸는 상간녀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는걸요.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러웠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흥신소를 찾아가 상간녀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흥신소 직원이 상간녀의 직장을 알아낸 후에는 망설임 없이 찾아갔고요. 상간녀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사무실에 찾아간 저는 조용히 문 밖으로 나온 직원을 불러 상간녀가 오게 했지요. 집안을 엉망으로 만든 상간녀를 다시 만난 것에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새파랗게 질린 안색을 보니 그래도 한결 기분이 풀리더군요. 바라시는 대로 위자료 드렸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예요?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제발 가주세요. 저는 그렇다고 쳐도 얘는 무슨 죄가 있어요? 참, 기가 막혀서. 장독대에 차고 넘치도록 돈 쓸어 담은 사람이 우리 어머니인데 내가 뭐가 하셔서 간장종기에 담긴 돈을 탐내겠어? 그냥 남의 가정은 풍비박산 내놓고 간 주제. 다른 남자 만나 잘 먹고 잘 사는 꼴이 배가 아파서 신경 좀 긁어주려고 온 거니까 돈 걱정은 마. 이미 속이 펄펄 끓다 못해 소금이 됐으니까 당장 나가요. 누구 앞길을 막으려고? 상간녀는 저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참 타이밍 좋게도 상간녀의 예비 신랑이 등장하더라고요. 상간녀는 황급히 제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저는 기다렸다는 듯 큰 소리로 상간녀의 실체를 까발렸지요. 아유, 자식 장래 생각해서 애아빠를 2명이나 고른 모양인데 참 안 됐네요. 한 명은 돈도 없고 나이만 많은 이웃남이니 남자 후리는 재주는 좋아도 뽑기 실력은 영 꽝이지 뭐예요? 그래도 다른 한 명은 이렇게 번듯한 분을 만났으니 운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닌가 봐요. 뭐? 애아빠가 2명? 당신 내 눈 보고 똑바로 말해. 내가 제주도로 출장 간 사이에 딴 놈이랑 바람이나 피고 다녔던 거야?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바람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했지? 당장 사실대로 말해. 여보, 잘못했어. 돈에 눈이 뒤집힌 내가 나쁜 년이야. 그래도 뱃속에 애아빠가 당신인 건 변함없어. 그것만은 진짜야. 정말 믿어줘. 나는 용서 못해도 뱃속의 아이는 용서해줘야 할 거 아니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 아이인데 애만큼은 당신이 걷어줘야지. 애 아빠가 2인데 내가 왜? 유전자 검사에서 내 애로 나오면 다달이 양육비만 보내줄 거고 내가 아니면 그땐 정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며칠 뒤 상간녀에게서는 전화가 걸려왔는데 글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인 것이 밝혀졌지만 파혼을 당했다면서요. 이봐요. 상간녀 소송 한 번만 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누가 유부남 만나라 등 떠민 것도 아니고 애초에 당신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잖아. 계속 내 신경 건드리면 네가 누굴 만나든 어디를 다니든 가는 곳곳 찾아가서 상간녀인 걸 밝혀줄 테니까 한국에서 얼굴 들고 다니고 싶으면 잠자코 있어. 괜히 사람 신경 건들지 말고. 아직 제대로 된 말은 하지도 않았는데 상간녀는 지레 겁을 먹고 전화를 끊었네요. 끊기 전에는 잘못했다고 빌기까지 했고요. 저와 시어머니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인데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시어머니께서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 것은 한껏 부풀려진 말이었어요. 실제로 30%의 금액만 보육원에 기부하고 나머지 70%는 동생들에게 분담으로 명의가 돌려진 상태고요. 이혼 소송 중 재산을 갈취당하실 것을 염려하신 시어머니께서 손을 쓰신 거죠. 물론 동생들 믿는 것도 가장 큰 이유기도 해요. 동생들은 자기 분수를 잘 알 뿐더러 은혜에 감사할 줄 알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이혼 소송이 끝나는 대로 일부분 상속은 저에게 증여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재판에서 전해 들은 바에 하면 전 남편과 이전 시아버지는 여전히 지질이 궁상을 떨고 있는 중입니다. 전 남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대리운전을 쉴 새 없이 하는 중이라고 해요. 얼마 전 간신히 경비원으로 취업하신 이전 시아버지께서는 돈 많은 유부녀를 꾀려다 그 유부녀의 남편에게 걸려 상간남 소송까지 당하고 대출까지 끌어다 위자료를 지급했고요. 지금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대요. 시어머니께서는 가끔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없다고 한탄을 하시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지극정성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넘치도록 잘해주신 시어머니께 평생을 바쳐 은혜를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전 남편과 전 시아버지로 인해 온갖 고생을 하셨으니 앞으로는 제가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드리려고요. 그럼 길었던 저의 사연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